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생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 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을 보시면 우리는 기록을 함으로써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통해서 제공된 서비스를 점검하고 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해서 서비스를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요양보호사 활동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요양보호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해 두면 요양보호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요양보호 기록은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요양보호사의 휴가라든지 부서 이동이나 이직 아니면 사직 등으로 인해서 다른 요양보호사가 인수인계할 때 다른 기관에서 서비스를 의뢰할 경우 그동안 요양보호 기록이 있으면 그거를 원활하게 연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설장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장기 요양기관에는 요양시설이나 재가에는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라든지 간호사, 물리치료사,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 팀을 이루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이 잘 돼 있으면 이것들이 서로한테 의사소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서비스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지도라든지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요양보호 기록은 요양보호 서비스의 과정이나 결과를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관리자로부터 지도라든지 관리를 받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록으로 인해서 가족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라든지 아니면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형화된 기록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요양보호 서비스를 표준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울러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을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 기록의 종류를 보시면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가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에게 서비스의 내용과 그 다음에 시간, 특이사항을 기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급여 제공 내역은 RFID를 이용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게 되어 있고요. 이를 급여 제공으로 내용으로 인정해서 급여 비용을 청구와 자동으로 연계하는 관리 체계입니다. 이게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이고요. 그 다음에 상태 기록지가 있는데 상태 기록지는 배설이라든지 목욕, 식사, 섭취, 체위 변경, 외출 등의 상태 및 제공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특이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고 보고서, 사고 발생 시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고의 내용이라든지 경과, 결과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인수인계에서는 요양보호사가 퇴직한다든지 휴직 등으로 인해서 업무를 그만둘 때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는 것이 인수인계서고요. 이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의 기록의 원칙이 있습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은 우리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기록은 어떤 것이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되고요. 요양보호사의 생각이나 의견도 주관적으로 작성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은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고요. 그리고 육하 원칙을 염두에 두고 작성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모든 기록에 정확한 시간과 기록자를 명시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한다라고 됐어요. 네. 그래서 대상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리고 만약에 대상자가 오늘 설사를 묽은별을 2번 했다 그러면 2021년
4월 5일이라고 한다든지 오후 1시에 묽은 변을 2번 봤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니면은 며칠째 변비이다. 마지막 변비가 4월 3일 정도의 변비를 오후쯤에 벗고 한번 보고 나서 오늘까지 못 봤다. 며칠째 변비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활동과 효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서비스 중심으로 기록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기록을 미루지 않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전에는 이제 수기로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몰아가지고 금요일 날 몰아가지고 작성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러시기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RFID라고 해가지고 바로 실시간에 보고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쨌든 그때그때 신속하게 작성한다라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한다. 편하게 사투리나 맞춤법 어긋나게 작성하지 않도록 하고요.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초점이 분명하고 간결하고 알기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상세하고 의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록자를 명확하게 하고 기록자는 반드시 서명하고 기록을 정정할 때에는 빨간 펜으로 정정한 후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록을 정정하거나 지우거나 덧칠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약간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양보호 기록 시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잠금장치 해놔야겠죠. 그래서 요양보호 기록은 대상자의 서비스와 관련된 사람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가능한 외부로 반출하거나 복사하지 않고요. 그리고 회의에 사용한 자료는 회의 종료 후에 반드시 회수하고 기록은 반드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비밀 유지인데 업무상 알게 되는 정보에 대해서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특히 동료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대상자와 관련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대상자의 기록을 아무나 열람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관하고 사생활 존중. 그래서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나 가족이 승인하지 않는 정보는 기록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양보호 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는 마음대로 기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급여 기록지 작성 방법을 보면은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세부 서비스별로 제공 시간을 분 단위로 기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공한 서비스별 시간을 합산해서 총 급여 시간란에 제공 시간란에 기재하시고 서비스를 시작과 종료한 시간을 각각 기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정서 지원 서비스만을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수가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시간의 분별만큼만 다양하게 일상생활 지원이라든지 개인활동 지원이라든지 신체활동 지원이라든지 다 분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서비스만 많이 적용하면 안 된다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등급 수급자 방문 요양 인지활동 지원란에는 급여 제공 시간을 기록하고 특이사항란에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 방문 목욕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서비스 제공 일자와 차량 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시작이나 종료 시간, 총 급여 제공 시간이라든지 차량 이용 여부를 기재하고 그리고 목욕 제공과 관련된 발생된 특이사항을 기재하고 장기 요양 2명의 성명,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주야간 보호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세부 서비스별로 제공 여부를 체크 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발생된 특이사항을 기재하고 기록지를 작성한 사람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급여라든지 장기보호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세부 서비스별로 제공 여부를 또 체크하시는 것이 여러 표시하고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발생된 특이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의 신체 상태라든지 요구사항, 입퇴소 시간이나 외박 관련 사항 등은
기록해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신체라든지 인지 기능 향상 프로그램은 제공한 프로그램명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업무 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의 중요성을 보면 우선 이거는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고나 문제가 발생해서 혼자서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건강 상태 이상이 있을 때 대상자가 가족과 관련 책임자, 가족과 관리 책임자에게 알려서 지시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 전문직과 협조라든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고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며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보고 원칙을 보시면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하고요.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사항을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고할 때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보고하고, 우리 기록할 때도 육하 원칙을 생각하고 작성하라고 했죠. 똑같이 보고할 때도 이렇게 하시면 나도 편하고 그쪽 듣는 사람들도 굉장히 간편하게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육하 원칙 그거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고할 때. 그래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보고는 필요사항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미루면 우리는 사고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결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보시면 업무 보고 시기가 있는데 상태의 변화가 있을 때 대상자의 상태가 평상시와 다를 때, 그리고 대상자의 고혈압 진단을 알게 되었을 때인데 병원에 모시고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혈압이 높아서 약물을 새로 변경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상태의 변화가 있을 때 보고해야 되고요. 서비스의 추가라든지 변경이 필요할 때 이런 것도 보고해야 됩니다. 대상자라든지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을 때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상 관련된 새로운 방법을 찾았을 때, 대상자를 요양하는데 새로운 방법을 찾았을 때라든지, 아니면 업무 수행을 잘못 수행했을 때, 이때 업무 보고를 해야 되고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업무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 형식에는 세 가지로 크게 구두 보고, 서면 보고, 전산망 보고가 있는데, 구두 보고는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가 없죠. 말하는 것 동시에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리고 상황이 급할 때는 상황이 급할 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면이 가벼울 때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보고는 정확하고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그 대신에 단점은 신속하게 보고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겠죠. 그 다음에 정확성이 필요할 때 서면 보고를 하고요.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이거 하고,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숫자나 지표를 필요로 할 때 서면 보고 필요하고, 정기 업무 보고할 때 서면 보고 하고요. 사건 보고 등도 서면 보고가 필요합니다. 전산만 보고는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간을 적절하고 절약할 수 있고 편리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회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회의는 크게 사례회의라는 것은 대상자의 상황과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점검하고 평가하고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 이 사례회의는 이제 대상자를 위한, 대상자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정보 교환이나 목표를 공유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대상자 서비스 제공 계획을 타당성을 검토하고 서비스 내용을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상자와 관련된 직종들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원래 회의는 요양보호사들이 서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장기 요양기관이 정보를 전달하거나 요양보호사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하는 회의입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이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 업무 준수 사항 등을 전달할 때 원래를 하고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 대한 요양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할 때 하고, 그리고 요양보호사들로부터 기관의 운영이나 인사,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나 의견 제안이나 애로사항을 듣는 것이 원래 해입니다. 네. 보실까요?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관련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관찰자, 우리 요양보호사 역할에는 정보 전달자의 역할과 관찰자, 숙련된 수발자 역할, 말법과 상담자 역할, 동기 유발자, 옹호자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관찰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맥박이나 대상자의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변화가 와 투약 여부, 질병 변화에 대한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하는 역할이 관찰자의 역할입니다.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은 아니겠죠. 옹호자는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서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역할이 옹호자의 역할 2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정보 전달자라는 것은 대상자의 신체적이나 심리적 정보를 가족과 시설장, 관리 책임자, 의료진에게 전달해서 지시사항을 가족에게 전달하는 역할, 중간자 역할,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숙련된 수발자라는 것은 숙련된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해주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대상자를 도와주는 역할이 숙련된 수발자라 할 수 있습니다. 동기 유발자는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지지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았는데 말법과 상담자 역할은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해서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를 도모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이거고, 여기에서 빠진 것이 말법, 그리고 정서적 상담자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노인 장기 요양 틀렸네요. 요양 보험 서비스, 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표준 서비스에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정서 지원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서의 문제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죠. 그래서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것은 외출 시 동행이란 은행에 간다든지 관공서, 병원 등을 방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상 업무 대행이 있습니다. 일상 업무는 대상자의 물품을 구매해 준다든지 아니면 약타기, 은행, 관공서 서비스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목욕 도움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고요. 옷 갈아입히기, 신체활동, 식사 준비, 정리, 이것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고, 세탁 서비스도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일상 업무 대행, 이게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음에 내용이 포함된 시설 대상자의 기본 관리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개인의 선호와 건강 상태에 따른 개별하는 식사를 제공한다. 잔존 능력을 유지하고 기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것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죠? 이것들은 노인의 잔존 능력을 유지하고 기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 이씨 할머니는 머리를 만지면서 아무리 시설에서 남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다지만 저 사람한테 파마를 하면은 머리카락이 많이 상해. 약이 안 좋은가 봐. 못돼 먹은 봉사자라는 거 하시는 거. 그래서 좋은 파마약을 써야 되는데 싼 약을 사서 머리카락이 손상됐다고 불평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침해받은 거죠. 그리고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는 뭐예요? 어디 나간다고, 요양보호사가 어디 잠깐 나간다고 대상자를, 와상 노인을 묶어놓고 나가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사례 있었죠. 그리고 사생활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 그거 생각나십니까? 시설에 오셔가지고 거기 아무
그 대상자의 방을 와가지고 사진 찍는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노인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가족들하고 대화하는 건데 거기 안에 방 안에는 전화도 없고 핸드폰도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있고요.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라는 것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받을 권리를 말하고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 시설에서 자기를 포함한 자기 가족하고 시설에서의 직원들과 결정해서 어디로 옮기는 게 아니라 대상자도 포함해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할 요구 권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 문제에서는 개인의 선호와 건강 상태에 따른 개발하는 식단을 제공한다. 잔존 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의 학대 유형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김씨 노인은 언제나 같은 의복과 더럽고 찢어진 옷을 입고 있으며 머리와 손톱이 자라서 지저분해 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방임이 되겠네요. 그죠? 방임. 유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시설에 모셔놓고 연락이 두절됐다든지 신체적 학대는 꼬집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정서적 학대는 말로써 학대하는 거, 경제적 학대는 뭐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10번은 대상자로부터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장기 요양 기관장의 대처 방법은 이라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의뢰한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중단을 조치한다. 그리고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서 요양보호사 행정직 업무에 배치한다. 대상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제공한다. 요양보호사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관이 직접 실시한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외부의 전문가의 기관을 도움을 받도록 하고 대상자에게 성희롱 예방 이것은 이거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요양보호 행정직 업무 이것은 문제를 피하는 거고 대상자의 서비스 중단을 조치한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다양한 요양기관에 의뢰한다. 이것도 아니겠습니다. 오늘은 5문제를 다시 풀어봤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을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